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왜 한 남자가 매일 밤 아내를 안으면서도 다른 여자의 품에서 위로를 찾을까요? 왜 한 여자가 남편을 위해 매일 밥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눌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이 목격했거나 경험했거나 최소한 두려워했던 현상, 바로 불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공허한 도덕적 조언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나쁜 행동이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모든 인간 내면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불륜은 그 그림자의 가장 명확한 표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절대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잊혀지고 굶주리고 거부당한 부분들의 외침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 단 하룻밤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잔인하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 행동의 표면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집으로 상상해 보세요. 밝게 조명되고 아름답게 장식된 방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둡고 문이 잠긴 방들도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갈망, 두려움,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이 잊혀진 방들이 집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스캔들이나 경멸받을 배신으로 듣습니다. 미디어는 잔인한 배신자와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현실이 항상 그렇게 단순할까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항상 나쁜 사람이고 배신당한 사람이 항상 무고한 피해자일까요? 융은 모든 개인이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선하지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륜은 상처를 주는 행위이지만 대개 마음 깊은 곳에 만족되지 않은 고통과 갈망에서 나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행복한 가정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집, 자동차, 착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미소 뒤에서, 따뜻한 가족 식사 뒤에서 무서운 침묵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꿈이나 두려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절망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 중 한 명이 자신을 보여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성적인 이유가 아니라, 모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깊은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을 정당화하는 이유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불륜이 단순히 이기심과 잔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유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사랑이 때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불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칼 융은 평생을 이 질문을 연구하는 데 바쳤고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되지 않으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깊은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물빛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다른 곳에서 영양분을 찾기 위해 뿌리를 뻗기 시작할 것이고, 때로는 부적절한 곳에서 결국 정원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관계에서 핵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욕구들이 무엇일까요? 융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4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여지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들은 사치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부족하면 우리의 영혼은 물이 부족한 나무처럼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 욕구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아 사람들이 자신의 맹세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이유를 이화해 봅시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욕구는 보여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 초기에는 보통 연인에게 명확하게 보여진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가 웃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하는 작은 일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 드레스를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지만 남편은 저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저를 통해서 저 주변을 보지만 저 자체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화할 때 제 눈을 바라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위험입니다. 배우자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선이 우리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취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복잡함을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무한한 깊이를 가진 고유한 우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우주를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위험한 실수를 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멈춥니다.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한 주의로 듣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점차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이 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류는 신체적 끌림이 아니라 깊은 대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성적 끌림보다 더 강력한 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면들 숨기고 싶은 자신의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좋지 않아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부분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완벽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항상 가면을 쓰고 항상 자신의 진짜 부분들을 억제하는 것은 극도로 피곤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편안해질 수 있고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짜 면을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은 강력한 해방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륜이 자신이 그들 옆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깊은 욕구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혼의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관계에서는 자신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더 이상 진짜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깊은 절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현재 관계에서 억압된 자신의 면들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 옆에 있을 때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욕구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이런 이해는 불륜이 종종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 굶주린 영혼의 구조,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이 문제의 다른 측면을 탐구해 봅시다.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 그림자는 매우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그림자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 중 하나는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규칙 기대 상대방이 따라야 할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통제는 종종 깊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통제가 거리감을 만들고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저는 한때 남편이 항상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했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질문하고 항상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그것이 사랑의 표시라고 느꼈지만 점차 자신이 감시받는 아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고할 필요가 없는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취하도록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림자의 또 다른 표현은 감정적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종종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점차 감정적으로 물러나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우자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감정적 무관심은 분노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관심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사람을 다른 곳에서 감정적 연결을 찾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투사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경향입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실제로는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결점에 대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충실한 생각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들은 관계에서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문제의 가장 복잡한 측면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형성하는 사회와 문화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올바른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들은 관계에 엄청난 압력을 만듭니다. 실제 생활이 동화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는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느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사랑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발전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자신의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현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 자신의 관계보다 더 이상적으로 보이는 관계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제가 끊임없는 비교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관계를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비교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신중하게 선택된 순간들일 뿐이지 그 관계의 전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대화는 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해는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에서 피해자 자신의 역할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런 역할을 이해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신 이것은 관계의 역학에 대한 더 완전한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모든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가 공통의 역학에 기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외롭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신당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계의 두 사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깊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이나 아이들에게 너무 바빠서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지원이나 실질적인 돌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감정적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이 되어서 상대방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개선시키려고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륜 이후의 치유가 실수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들여다보고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문제의 다른 측면을 탐구해 봅시다. 일부 사람들은 관계의 유혹과 어려움을 배신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근 자아의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높은 자아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를 인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루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거나 심지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행동은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낮은 자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냥 대화일 뿐, 그냥 식사일 뿐, 그냥 메시지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미끄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플들은 보통 문제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유혹받을 때를 인정할 수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커플들은 종종 문제가 폭발적인 방식으로 터질 때까지 방치합니다. 윤근 또한 삶에서 의미와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해칠 수 있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의 단기적 만족이 수년간 쌓아온 것을 교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냥 관성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며 명확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끌립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불륜이 일어난 후의 치유 과정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배신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어진 모든 깊은 문제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관계가 불륜으로 인해 깨졌을 때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수년간 피해왔던 것들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더 깊은 정직함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건할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서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배신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마주할 용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용기, 진정한 변화에 헌신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분노, 고통, 불신을 오랫동안 견뎌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의 고통과 마주할 용기뿐만 아니라 관계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용서는 있거나 배신 행위를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치유를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분노와 증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며 전문 심리학자의 지원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정에 대해 투명해야 하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핵심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관계 말입니다. 그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 서로를 위해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법, 서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불륜 후에 구원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배신이 단지 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증상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커플들에게는 불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해왔던 문제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장기적인 관계도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희생 헌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행복이 권리이고 일하지 않고도 사랑과 만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깊은 가치에 헌신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관계를 지속적인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관계의 실패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성장하고 이해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대나 만성적인 불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사랑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불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성숙의 역할입니다. 윤근 신체적 지적 성숙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성숙의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며 단기적 충동보다는 장기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감정적 성숙은 필요할 때 소통하는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탓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관계가 제공할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킬 건강한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 취미일 또는 다른 개인적 활동을 통해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이끕니다. 의존성 속의 독립성입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두 명의 완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과 의미를 위해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할 때 우리는 관계에 불공정한 압력을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관계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취미, 친구가 있고 이것들을 필요를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선물로 관계에 가져옵니다.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가 이런 감정적 독립성을 가질 때 그들은 두 사람 모두가 계속 성장하고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관계에 의해 질식하거나 제한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불륜을 통해 해방을 찾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스트레스와 삶의 압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많은 압박에 직면합니다. 업무 압박, 재정 압박, 사회적 압박, 자녀 양육 압박입니다. 이런 압박들은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덜 인내심 있고 덜 이해심 있으며 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지와 영향의 원천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누군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은 누군가의 출현은 매우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관리와 삶의 균형 유지가 관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커플들은 압박에 대처하는 데 서로를 지지하고 두 사람 모두가 휴식하고 서로와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근 또한 장기적 관계에서 혁신과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관계가 이런 발전을 허용하지 않거나 장려하지 않으면 개인적 성장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해야 하거나 무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가 계속 배우고 탐구하고 발전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버전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특정한 역할이나 성격의 틀에 갇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변화나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것은 막힘과 절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 그들에 대한 기대와 편견이 없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면을 탐구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취하는 느낌일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플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탐구하고 배우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새로운 꿈과 관심사를 나누며 개인적 열정을 추구하는데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5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관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역할입니다. 융근, 우리가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상대방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결점이나 것들을 항상 지적하는 대신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두 사람 모두가 평가받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절대 개선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평가와 사랑의 기반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그들은 평가받는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동기를 갖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 그들은 낙담하고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평가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확신을 찾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사랑과 지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관심에 덜 유혹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공통된 비전을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윤근 인간이 살아있고 만족스럽다고 느끼기 위해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두 사람 모두가 추구하기로 헌신한 공통의 목표와 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 공통된 비전이 부족할 때 그것은 그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나 발전의 감각 없이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함과 지루함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흥미와 의미를 찾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플이 공통된 비전을 가질 때 그들은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자신들보다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는 느낌은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통된 비전은 자녀 양육사업 건설 지역사회 기여 또는 단순히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측면들을 탐구한 후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륜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감정과 깊은 욕구를 가진 인간인 한 항상 유혹과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만큼 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어려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맨틱 영화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이해, 장기적 헌신, 그리고 삶의 도전을 함께 극복할 의지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융은 두 개인의 관계는 결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어려운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초기에 취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때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때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자문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도망치거나 탈출구를 찾는 대신 우리는 어려움을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로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함께 더 강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대신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불륜이 항상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상처와 심각한 배신이지만 적절한 헌신 노력 그리고 지지가 있다면 일부 커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관계에 재건할 견고한 기초가 있는지 두 사람 모두가 치유에 필요한 어려운 일에 헌신하는지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서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동기와 마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어진 사고와 감정의 패턴을 바꾸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극복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런 감정들이 영원히 자신을 소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깊은 이해와 정직함을 바탕으로 구축된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무엇이든 불륜과 마주하는 과정은 인간의 본질 사랑, 그리고 우리의 치유와 용서 능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왔던 자신의 면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깊은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어둠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헌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신의 유혹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이해심 있고 사랑의 도전에 직면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현명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 안에는 서로 싸우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 늑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대표합니다. 사랑, 연민, 충성심, 감사입니다. 다른 늑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대표합니다. 분노, 탐욕, 질투, 배신입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과 배신, 충성심과 유혹의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길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르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를 기르면 우리는 관계의 좋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린 소통을 기르면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헌신을 기르면 도전을 극복할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원망을 기르면 결점만 보게 됩니다. 비교를 기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심을 기르면 단기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준비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작은 행동들, 말들,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 어느 늑대가 더 강해질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거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과 사랑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힘이 있고 그 선택들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연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관계에 투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 대신 소통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품는 대신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 인내,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융은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대립의 긴장을 견딜 수 있는지, 균형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사랑이 동시에 기쁨과 고통 연결과 외로움 안전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이나 쉬운 탈출구를 찾지 않고도
이런 모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지속적인 행복의 감정이 아니라 좋은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 서로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밖을 보기 전에 안을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종종 상대방이나 외부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권장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반영하는가?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관계 역학에서 자신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을 바꿀 힘을 갖습니다. 관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이해, 감사, 인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상대방도 변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경험들이 가장 깊은 성장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윤기 인간 발전에서 고통의 역할에 대해 가르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불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처받은 사람이든 이 경험은 깊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면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큰 자아인식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륜을 좋은 것이나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배움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치유 과정의 중요한 측면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말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성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잊거나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노와 증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품질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배신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데는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용서의 형태는 관계가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후 저에게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깨졌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 두 사람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보고 듣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모든 의미와 행복을 관계에 쏟아부었고
자신 개인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자신에 대해 알아가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 혼자서도 살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결코 몰랐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치유와 성장의 힘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배우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든, 무엇을 했든, 당신에게 무엇이 행해졌든, 당신은 여전히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분노와 쓰라림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쉽지 않고 앞으로의 길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매일이 당신을 더 강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도전을 겪고 치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할 준비가 된 전문가들, 친구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극복하고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헌신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취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시간과 삶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 있으며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단지 행복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고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가세요.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내,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헌신으로 당신은 갈망하는 사랑을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완전한 누군가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은 진정으로 마법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두 영혼과 주변 세계를 치유할 힘을 가진 사랑을 말입니다.